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의사라고 밝힌 이들이 작성한 응급실 이용 꿀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경증 환자에게도 응급실 방문을 부추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지난 2주 동안 응급실 꿀팁이라는 제목의 글이 4건가량 올라왔습니다. 이 글들은 환자들이 119 구급차 대신 직접 병원을 찾아가면 진료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전원을 요구하면 수술 가능한 병원을 알아봐 준다거나 응급실에서 카메라를 켜고 밀고 들어가라는 위험한 조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 응급실 의료진들은 잘못되고 위험한 정보라고 경고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의료진 부족 상황에서는 일부 전문 과목 진료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됩니다. 실제로 중증 환자에게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전원 병원 찾기가 이뤄지며 경증 환자는 응급실보다는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정보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게 되면 이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응급실의 혼란이 가중됩니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교수는 응급실은 중증 환자를 우선해야 하는데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가 악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응급의료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글들이 현장 의료진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진의 노력을 조롱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이 같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휴 동안 응급실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하며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중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로 인상되며 심정지나 뇌출혈 같은 중증 응급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 지역 응급의료센터 15곳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거점 센터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연휴 동안에도 안정적인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해온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1주택자에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담대 실행 전까지 기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1주택자에 한해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준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할 경우 1억 원 이상의 주담대도 가능하도록 제한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신용대출에서도 결혼, 가족 사망, 자녀 출산, 수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을 허용합니다. 우리은행 역시 주담대와 전세대출 규제에 예외 조건을 두기로 했습니다. 결혼 예정자나 2년 이내 상속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수도권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변경,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특정 상황에서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다시 안내하며 수도권 1주택자의 신규 주담대를 허용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실수요자 보호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제시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 대해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한 바 있으며 이후 1주택자 대상의 주담대 금지 등 대출 축소 방안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혼선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율적 관리를 강조하며 대출 규제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확되는 햅쌀 10만 톤 이상을 추가로 매입하고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소 사육 마리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0일 열린 민당 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수확된 밥쌀을 생산 즉시 2만 헥타르 규모로 격리할 방침입니다. 이후 통계청이 다음 달 초 예상 생산량을 발표하면 초과된 쌀은 모두 수매의 쌀값을 안정화할 계획입니다. 반복되는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배 면적 신고제와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쌀 의무 매입 방식 대신 시장 기능을 유지하며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우 가격 안정 대책으로는 기존에 감축한 13만 9천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석 이후 대대적인 한우 할인 행사와 원료육 납품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우 농가에 대한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한은 1년 연장될 예정입니다. 내년 사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와 동일하게 1조 원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중 자신을 홍보하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활용한 포토카드, 화보집, NFT 등의 제품을 선보였으며 이들 상품의 수익금은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고 그의 개인 사업체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NFT 형태로 제작된 50종의 수집용 디지털 카드를 장당 $99에 판매하고 있으며 카드 75장을 구입하면 그의 플로리다 리조트에서 열리는 만찬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또 $499에 판매되는 서명본 화보집도 있으며 그는 SNS를 통해 이 책을 직접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활동은 선거를 개인 사업과 결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윤리국 전 자문위원인 돈 폭스는 대선 출마자가 선거운동과 영리사업을 이렇게 긴밀하게 연계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유권자가 아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공화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직 중 자산 가치가 하락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책 판매나 연설과 같은 활동과는 달리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역귀성 열차 운임을 30에서 40% 할인하는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18일까지를 특별교통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9.4% 감소한 수치지만 일평균 이동 인원은 616만 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이,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전면 면제되며 KTX와 SRT 등 역귀성 열차는 운임을 30에서 40% 할인합니다. 이번 특별교통 대책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여행객과 귀성객의 편의를 증대하며 대중교통 수송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고속도로 갓길 차로를 운영하고 주요 교통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버스와 철도의 운행 횟수와 좌석도 평시보다 각각 14.3%, 12.4% 늘리며 서울 지하철과 버스는 17일과 18일에 심야 연장 운행됩니다. 아울러 교통시설 및 수단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휴게소, 역사 등의 방역 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군안 구급 차량의 준비를 완료하고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대비한 지원 물품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출발 전과 이동 중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 혼잡 시간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월 중순에도 이례적인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9월 10일 오후 4시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는 2008년 폭염특보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의 기온은 37.1도까지 치솟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폭염특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67곳에 발령됐으며 이 중 69곳에는 폭염경보, 98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백두대간 서쪽 지역의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52개 기상 관측 지점에서는 9월 최고 기온이 경신되었습니다. 정선을 포함해 여러 지역의 기온이 36도를 넘었으며 서울도 33.9도까지 올라 9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5번째로 높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이번 폭염은 11일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지며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12일 목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전에 제주도에서 먼저 시작되어 오후에는 남부지방, 저녁에는 중부지방에서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로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지역에서는 35도 이상까지 오르며 폭염 수준의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당분간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